배가 육지로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배를 육지에서 움직이게 할 새로운 기술. 실제로 가능하답니다. 수로 없이 육상철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고 운송거리를 단축해주는 레일 운하. 내리평 궤도를 사용해서 자동차와 함께 육지를 거닐고 여객선과 유조선까지 다양한 선박이 모두 육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육지의 새로운 교통을 만들 레일 운하 기술.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서승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운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운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육지에 물길을 내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를 말합니다.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주는 수로인 셈이죠. 운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이미 5,000년 전부터 이집트, 바벨로니아 등지에 건설되기 시작해 사람들이 물건을 이동시킬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됐죠. 오늘 이러한 운하에 대해 알아보고 수로가 아닌 육로를 이용하여 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레일 운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운하를 알아볼까요? 운하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일 텐데요. 수에즈 운하는 개통한 지 145년이나 되며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길이는 160km에 달하죠. 수에즈 운하는 남아프리카까지 돌아가야 하는 해상 경로를 10,000km나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15시간을 이동하면 한 달의 항해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운하로 바로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해주는 82km 길이의 수로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돌아가야 하는 15,000km 백길을 단지 82km의 백길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항해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여줍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러한 파나마 운하를 더욱 활발히 이용하기 위해 현재 운하 확장 공사를 착수했으며 2015년에는 폭이 50m인 선박까지도 통과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텐데요. 160km의 수에즈 운하를 선박이 통과하는 데는 15시간이 걸리는데 왜 82km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24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은 바로 파나마 운하에 있는 관문 때문인데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면 중간에 있는 호수를 거쳐야 하는데 바다와 호수의 수면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경사를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배를 경사로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관문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높이 차이가 있는 관문들 사이에 물을 가두어두고 물을 관문 및 통로를 이용해 계속 채우면 수면이 높아집니다.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면 배의 높이도 상승하게 되죠. 수면이 다음 관문의 수면까지 높아지면 관문이 열리고 배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가 통과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배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관문의 역할로 경사로를 따라 배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관문을 열고 닫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 통과 시간이 수에즈 운하 통과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이죠. 최근 파나마 운하는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근의 니카라과와 콜롬비아에서 파나마 운하 통과 선박을 가져오기 위해 신규 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니카라과 운하는 중국 업체가 건설하기로 양국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는 파나마 통과 물동량을 가져오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는 대신 중국과 공동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항구와 항구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고 항구에 도착한 선박으로부터 화차로 화물을 옮겨 실은 다음 화차가 내륙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선박의 화물을 다시 옮겨 신죠. 하지만 이러한 선박과
철도의 복합 운송 방식은 두 번이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고 두 척의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하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남미의 운하 건설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지에서 큰 선박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물길을 내기 위해 넓은 면적의 육지를 깊게 파야 하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사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관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운하는 국토를 인공적인 수로로 단절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주고 동물들의 이동을 막아 생태계 단절의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하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바다 연결 통로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레일 운하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레일 운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레일 운하는 운하를 통해 선박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여 육로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주는 운하의 역할을 하지만 수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박을 대형 화차 위에 올리고 육상의 철도로 대형 화차를 기관차로 끌고 가 선박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레일 운하입니다. 레일 운하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요. 레일 운하를 살펴보기 전에 기존의 선박 기술을 돌이켜 볼까요? 예전의 선박은 육상에서 건조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육상에서 선박을 건조한 후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을 진수라고 하죠. 육상에서 건조한 선박을 해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경사로에서 미끄러뜨려 해상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선박이 뒤집히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조선소 기술자들은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수 과정의 위험을 줄이고자 도쿠가 개발됐는데요. 바닷가에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웅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벽과 문을 만들어 바다와 분리시켜 둡니다. 도크 속에서 선박 건조가 끝나면 도크의 문을 열고 물을 채워서 선박을 띄운 다음 선박을 예인선으로 끌어내죠. 따라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도크가 필수입니다. 도크의 크기는 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도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기간과 넓은 부지,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밀려드는 주문량을 도크의 제한 때문에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죠.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바로 육상 선박 진수 기술입니다. 육상 선박 진수 기술은 육상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한 뒤 선박을 스스로 이동하는 대차 위에 올려놓고 대차를 이동시켜 물속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도크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줄어들면 물론 도크가 다 차서 여유가 없을 때에도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레일 운하 기술이 이러한 육상 선박 진수 기술을 역으로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기술이 육상 선박 진수 기술이라면 레일 운하 기술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기술인 거죠. 레일 운하를 이용하게 되면 운하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배의 속도보다는 기차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선박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의 위험이 적고 국토를 수로로 분단하는 문제를 피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럼 이번엔 레일 운하 기술로 어떻게 선박이 이동할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레일 운하 인근 바다에 도착한 선박은 예인선의 도움으로 레일 운하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레일 운하 입구에 양쪽으로 예인 기관차가 선박을 기다리고 있다가 로프를 선박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인 기관차에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레일 운하로 들어오게 되면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축 화차 위에 선박이 놓이게 됩니다. 다축 화차는
선박의 무게를 골고루 분담하기 위해서 바퀴가 많이 달린 화차를 말하는데요. 선박이 올려진 다추가차는 물속에서 왕복으로 이동하고 있는 케이블에 물려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박을 싣고 육지에 올라와 대기하고 있던 기관차에 다시 연결되죠. 이때 기관차를 앞뒤로 붙이기 위해서 트래버스라고 불리는 좌우 이동 자동 운송체가 사용되는데요. 기관차는 다추가차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철도를 이용해 선박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반대편 항구에 다다른 기관차는 앞쪽에 있는 기관차가 먼저 트래버스로 분리되고 나서 물속에서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에 다시 연결되죠. 케이블에 다추가차가 완전히 연결되면 뒤에서 밀고 있는 기관차도 분리되는데요. 이때 물속으로 다추가차가 이동해 물속으로 잠기면서 다추가차 위의 선박은 부력을 받아 서서히 떠오르게 됩니다. 다추가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떠오른 선박은 예인선을 이용해 항구로부터 좀 더 떨어진 다음 스스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레일 운하는 이처럼 다양한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핵심 기술은 바로 다축화차입니다. 10만 톤이 넘는 대형 선박을 싣기 위해서는 우선 튼튼해야 할 텐데요. 선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화차에는 많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바퀴들 덕분에 선박의 무게는 분산돼 레일에 전달되죠. 보통 레일은 한 쌍의 바퀴로는 힘을 견디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힘을 견딜 수 있는 적정량의 바퀴 개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선박은 물과 접하기 때문에 바닥 전체에 걸쳐 부력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 한 곳에 무게가 집중되면 바닥면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선박의 바닥이 골고루 부드럽게 화차의 상판과 닿아야 할 텐데요. 이때 공기 스프링을 화차 상면에 골고루 분포시키게 됩니다. 공기 스프링은 풍선과 같이 공기가 차 있는 고무 주머니와 같은 형태인데요. 탄성력이 좋고 공기양에 따라 높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일 형태의 스프링과 함께 철도 차량에 많이 사용되죠. 선박의 바닥은 선박의 형상을 유선형으로 만들기 위해 곡면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차 위에 공기 스프링과 닿는 면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선박은 앞과 뒤를 제외하고는 중앙부의 형상이 대체로 지속되기 때문에 공기 스프링과 닿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50% 이상입니다. 선박의 바닥은 튼튼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공기 스프링과 닿는 면적이 50% 정도 되면 선박의 바닥은 강도에 문제가 없죠. 또한 선박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도에 의한 힘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일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평탄한 육상의 지면상을 이동하기 때문에 파도같이 큰 힘을 받는 경우가 없어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실은 화차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할 텐데요. 바퀴가 달린 화차를 끄는 데 필요한 힘은 실제 무게의 3%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000마력의 기관차 28대를 다축 화차의 앞뒤에 붙이고 끌고 밀면 시속 20km의 속도로 충분히 다축 화차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운하를 지나는 선박의 이동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죠. 레일 운하는 흐르는 물이 아니라 단단한 육상 레일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레일과 다축 화차의 바퀴 사이에 마찰이 존재하는데요. 이 마찰력으로 다축 화차는 미끄러지지 않고 경사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철도와 마찬가지로 12.5 퍼밀의 경사도 이동이 가능하죠. 퍼밀은 100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12.5 퍼밀의 경사 이동이란 1km를 이동하면 12.5m의 높이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100km를 지나면 1250m의 산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한 선박을 실은 다축 화차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레일과 하부 구조도 튼튼해야 할 텐데요. 레일은 기존의 1m당 60kg이 되는 일반 레일이 아니라 70kg이 되는
대중량 레일을 사용하고 레일 하부에 강화 콘크리트 슬라브를 설치한 뒤 그 하부에 다시 콘크리트 안정화 노방과 다져진 흙 노반을 설치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한 것이죠. 이처럼 레일 운하가 어떤 과정과 어떤 기술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레일 운하의 놀라운 기술과 잠재력을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러한 레일 운하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볼까요? 레일 운하는 레일이 돌출되지 않은 매립형 궤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매립형 궤도란 레일이 지면에 묻혀 있어서 궤도의 맨 윗면이 지면과 수평한 궤도를 말하는데요. 레일이 도로에 삽입된 형태이기 때문에 도로의 상면과 궤도의 상면이 동일면이고 자동차와 화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와는 평면에서 교차가 가능한데요. 중간중간 다축하차를 정지시키고 선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어서 내륙에 컨테이너 화물 기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레일 운하는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여객선, 유조선 등의 운송에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처음과 마지막 구간을 복선으로 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전체 운송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다축하차 위에 실리게 되면 선박 바닥이 드러나 선박 표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가 가능하죠. 따기배와 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고요. 선박 표면이 깨끗해서 매끄러워지면 표면의 마찰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물질 제거는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5%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레일 운하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특히 레일 운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태국인데요. 태국 남부는 반도 지역으로서 말라카 해협을 두고 말레이시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온 선박은 싱가포르 항만을 경유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죠. 만약 싱가포르까지 돌아가지 않고 태국의 반도 중간을 지나간다면 2,000km 이상의 항로가 단축되는 셈인데요. 즉 최소 4일의 항해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간의 총 공사비를 구해보면 3조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663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기존 수로용 운하를 건설했을 때 건설비가 킬로미터당 1,200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레일 운하 기술이 태국에 수출돼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교섭이 원활히 진행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전 세계에 뻗치고 태국 또한 무역이 훨씬 활발해져 물류 중심 국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레일 운하는 기존 수로용 운하에 비해 건설비와 유지보수비가 저렴하고 이동 속도도 빨라 운송 시간을 단축하고 국토 단절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 세계적 신흥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레일 운하 기술은 철도 촬영과 조선, 토목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일 운하 기술은 창조 경제의 구현을 위해 적합한 기술인데요.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자금력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를 위협적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무정한 우리나라의 창조 기술로 후발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진입해야겠습니다. 레일 운하 기술은 창조 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조속히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선진국에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